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촛불 전국에서 탄생한 정부인 만큼 기대도 컸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공과 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남은 1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 한 단어로 참 설명하기 쉽진 않죠. 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한자로 그 사자성어 중에 네. 격하소양이란 말을 떠올렸습니다. 격하소양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곳을 걸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을 하느라 무척 애를 쓰지만 네. 전국을 찌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북정책 같은 경우도 한반도 프로세스라는 이 나름대로 이거 정책을 가지고 상당히 전쟁 국면의 위기를 잘 극복했다. 그런 측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불로소득을 유발하는 부동산 투기는 척결하겠다. 방향 상당히 옳았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러한 부동산 정책도 지금 상황 자체가 완전하게 지금 개선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불의의 그 검찰 권력에 대해서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은 맞았지만 검찰개혁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 장악으로 비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짜 신발 신은 채 걸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격하소양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상당히 걸른데 효과가 없으면 빨리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신발을 벗지 않는 그 태도의 그 우둔함에 대한 질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추진했던 개혁의 방향이 맞는데 그것이 제대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발을 벗는 가감한 전격적인 변화의 모습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위협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격하소양이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뭔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좀 표시해 주셨고 다른 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단어로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저는 악몽이었다라고 악몽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찰개혁한다라는 것으로 나라를 반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검찰개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찰 장악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나라 빚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네. 지금 올해만 보면 965조인데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220조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너무 급격해요. 내년도 되면 300조가 넘어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은요 82%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벼락거지 양산됐습니다. 청년 취업률 27%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적폐 정권이었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권, 취업자가 4년 동안 168만 명이 늘어났는데 네. 문재인 정권에서는 겨우 26만 명 늘어났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정권이었다. 저는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그런 정권이었다. 그래서 저는 예. 악몽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한 단어로 저는 광화문 광장이라고 표현을 광화문 해보겠습니다. 광장.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된 계기가 아시다시피 촛불 시위였죠. 촛불 시위로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시위한 건 아니었지만 그 시위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이 되고 할 때에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리고 희망적으로 했던 약속들 중에 하나가 광화문의 그 종합청사 쪽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퇴근길 직장인들과 만나서 호프 한잔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 세력에선 만약에 나와서 집회를 하면 내가 한번 나가서 보겠다. 네. 이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약속들이 사실 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 이게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2019년에는 오히려 광화문이 조국 사태 때문에 대통령 반대 이 시위의 상징처럼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한번 또 맞이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텅 빈 광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광화문 광장이 개조공사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함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임기 말년에 또 개조공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광화문 광장에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이 압축돼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 하면 또 이제 부동산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 대통령도 이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게 또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난 4년 임기 중에 지금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지난 4월 7일 재보선에서 나타난 그 결과를 갖고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쓸 정도로 상당히 그만큼 예. 충격이 컸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러한 자세로 지금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는 제대로 된 갈무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부동산 정책을 개선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이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정책 쪽으로 아마 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큰 그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 과연 지금 국민들이 지금 그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이 인식과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의 분명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좁힐까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몫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년 대선 과정에서 여당의 후보들이 어떠한 접근법을 갖고 나올 것이 부분인데 지금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 나오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네.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정부 관료의 탓이다. 대통령이 상승 그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근절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못된 이유가 이 관료들이 가감하게 정책을 개선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지금 관료들만의 몫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금 여권의 그 차기주자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인식에 눈높이에 맞는 이 정책 변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하나의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내년에 민심 폭발에 가장 큰 발화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집 있는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고 집 없는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에요. 집 있으면 보유세, 양도세 많죠. 그렇죠. 집 없으면 전월세값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내년에 투표로 나타날 것인데 걱정스러운 것은요. 대통령이 어제 말씀이에요. 부동산 문제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잘못했다, 우리 죽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정책 기준은 바꾸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정책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 바꿀 수 없다면 저는 이번에 노영욱 전 기재부 차관인가요? 그분을 임명한 거 보고 아 이제 부동산 정책은 손 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분 부동산 전문가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던 분이에요.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아닌 분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을 한다? 이것은 그냥 자포자기한 것이 아닌가. 그냥 놔두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문제는요, 청년들에게 정말 큰 좌절감을 안겨줬어요. 희망을 상실케 만들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해요. 이제는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기가 되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러한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이 정권 어떻게 할 건지 무대책으로 보인다. 내년 선거 때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건 심판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다행인 것 같은데요. 두 분과는 좀 다른 의견을 어떤 안 그래도 의견이세요?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네, 저는 생각보다 부동산 문제는 내년 대선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 말의 비밀은 뭐냐면 이미 정책 기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또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7 재보선을 거치면서 여당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고 변창흠 장관 때부터 이미 공급 확대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틀었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슬쩍슬쩍 호의적으로 바뀐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만 봐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틀이 바뀌는 거는 LTV 완화거든요. LTV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LTV 규제가. 오히려 종부세보다는 원년에 김수현 정책실장 전에 사회수석이었죠. 그때 주도를 해가지고 이거를 규제를 금융 쪽에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했는데 그것까지 뒤집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부동산 대책은 여야 간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쟁점이 안 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는 사실 전망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회고 선거, 전망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총선은 회고 선거.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정권의 뭐 잘한 것,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따져서 심판하는 선거의 성격이 강하다면 대통령 선거는 좀 앞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더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다음 대통령 선거는 1기 정권이 끝나고 2기 정권으로 가느냐 정권 교체가 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10년이 지나면은 회고적 성격이 강한 심판적 성격이 강한 선거가 되겠지만은 내년 선거는 또 그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결국에는 대선 주자들이 새로이 내놓는 공약들이 주요한 대선의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민심의 폭발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만만한 것이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심이 더 폭발했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폐가 이런 데를 다녀도 유리창이 원래 깨져 있는 집이 더 많이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더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 돌을 한 번 더 던지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외에도 현 정부에서 민심이 위반될 만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검찰 문제, 정권 수사 문제였던 거거든요. 근데 정권 수사 문제, 검찰 문제는 세세하게 알아보기도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회피했던 여론들도 부동산 문제는 누가 봐도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쏠려서 부동산이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해서 정권으로부터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부동산 단일 이슈가 그렇게 차지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인사와 관련된 언급도 했습니다.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이 장관 후보자 3인방에 대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 뭐 그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이 주도하는 야당이 적극 참여하는 그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가 도덕성 검증에 그러니까 맞춰지면서 상당히 어떻게 후보자들에 대한 인격 그러니까 지금 모욕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폐해를 적극적으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어제 이 차원을 넘어서 지금 자신이 지명한 그러니까 5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3명 후보자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왜 발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임혜숙 이 가기정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 과학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진출의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진출을 위한 하나의 롤 모델처럼 이야기를 했고 지금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해운산업 재건에 상당히 그 기여한 그 공로가 크다. 그리고 노영욱 지금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국토부나 LH 계획의 적임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듯 바로 이런 대통령의 적극적 태도 때문에 사실은 어제 오후에 그 지금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지금 후보자 낙마가 결정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유야무야하고 넘어갔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면 여건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것이냐의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4.7 재보선 과정에서 지금 강력한 그러니까 민심의 해초리가 작동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 지금 거대 여당 그리고 또 거기에 바탕한 이 그 집권 세력의 독선과 또 독주, 오만에 대한 해초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국민의 생각과 지금 괴리되어 있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했던 청문회 제도의 개선, 늘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이 정부의 그 독립된 또 정부기관이 나서서 이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하고
이 지금 국민한테 공개되는 국회 청문회 과정은 정책 검증에 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 역대 정권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때 왜마다 야당은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안의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후보자 몇 명 정도는 지명체를 하는 모습에서 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삼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꼭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속담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임명을 진짜 강행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긴 하지만 이 지금 이런 식의 판단 자체가 저는 더 큰 har를 자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마 여권 지지층에서도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됐다. 유체이탈 활법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한주기식 그러한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지금 집권 여당이 거의 뭐 174석 그 정도 됩니다. 법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맞게 그러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자질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청문회법 바꾸면 되잖아요. 왜 안 바꾸고 왜 저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저거는요. 인사청문회가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야당이 잘못된 거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나쁜 집단으로 낙인 찍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밀수하는 분을 장관으로 우리가 뭐 그런 분을 임명을 해야 됩니까? 위장 전입하고 논문 표절하고 국민 세금으로 외국 가서 공부하라고 했더니 가족들 데리고 가서 여행 다니고. 사실 지금 문정부에서 인사검증 배제 기준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맞냐고요. 살다가 밀수하는 분이 장관 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요. 더 큰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망가졌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망가졌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렇게 논란이 많은 분들을 기본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저런 거 몰랐다. 도자기 밀수한 거 몰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저건 알았는데 저 정도는 뭐 문제 안 돼 라고 생각한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시스템도 망가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의미를 뭐라고 보세요? 일단 검증 실패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 암울한 것이 그러면 인재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누구를 고르든 저런 흠결이 나온다. 저 정도 수준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저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저는 한편으로는 좀 한국 정치의 세력 교체나 세대 교체가 상당 부분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젊은 분들 중에는 저런 이력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더욱이나 교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 검증 실패뿐만 아니라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초에 했던 얘기랑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안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다. 뭐 누가 했기 때문에 옳다.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문 대통령이 진짜 이게 옳다고 생각했다면은 일종의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야당 시절에 그걸 주장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것은 내가 대통령이 뒤에 되고 나서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했던 얘기지만 맞는 얘기였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글쎄요. 이게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당청 간에 플레이를 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테스트에 돌입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저렇게 나와주면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로 지도부가 바뀌기도 했는데 이건 안 된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3명이 다 검증 실패 아니다라고 해서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는 안 된다. 1명이나 2명 정도는 좀 철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갈 건지 아닌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만약에 민주당이 갈 수 있다면 저 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넘어서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당이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줄 것이고 송영길 대표 되더니 달라졌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대통령 말에 쫄아들어서 그냥 꼬리를 내려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달라진 게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진짜 그냥 가능성의 차원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나를 한번 밟아봐라. 라고 하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자질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은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다. 근데 만약에 진짜 내 말을 거스르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하다. 예. 두 가지의 완전 상반된 가능성 얘기를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언급도 문 대통령이 했는데 이제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죠. 예. 예. 뭐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 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차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 현 정권에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 정권에 상당히 전면에 나서게 되는 관료들 같은 경우는 각 부처에서 소위 말하는 에이스, 최고의 그러니까 능력을 갖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비토하는 분위기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인식의 출발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세워왔던 검찰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진짜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검찰 권력에 대해서 선출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해왔다. 이러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사실은 이 검찰의 정치적 그 논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 검찰이 사실 힘이 없을 때는 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이 도구로 이용이 되다가 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힘이 점점 빠지게 되면 집권 말기에 가면 오히려 다시 그러니까 뭡니까 현 정권을 치면서 결국은 검찰 자신들의 그 조직 이기주의 더 나아가서는 검찰지상주의에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검찰인데 검찰 내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여론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김호수 지금 그 지명자가 단순하게 법무부 차관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조국 전 장관 그 수사 때 당시 그 법무부 차관으로서 검찰 측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배제하는 식의 독립된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식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 그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뭔가 작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애써 애면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부분은 아마 이번 그 청문회 과정에서 김호수 지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시험대를 거쳐야 될 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김호수 후보자가 정치적인 중립을 의심받는 거는요. 제가 하나 발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2019년 9월 18일 날 법무부 차관 재직 시에 국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국 수사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장관으로 오셔가지고 더욱더 수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잘못한 사람 수사하는 거를 왜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까? 저거는요.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요. 잘못된 사람 수사해라. 기소해라. 이게 맞지. 저런 식으로 대통령의 측근이니까 수사하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검찰총장 할 일은요. 정치적으로 중립, 독립해서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벌 받을 사람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를 안 했다라는 것이고 저분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는다면 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분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계속 왜 3번이나 거부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총장 추천위원회에서도 가장 적은 득표수로 총장으로 추천됐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적절하지 않은 인사였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검찰이 청와대를 겁내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 검찰에서 청와대와 관련된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나오면 청와대 관련됐으니까 우리 겁나니까 수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검찰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을 해서 결국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의 가장 적임자가
방탄 총장으로서 김호수 후보자가 맞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호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분석해 봅니다. 네네네. 김수민 평론가님은요? 네, 방금 이제 검찰이 청와대 겁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문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좀 그거는 다르게 읽혀요.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읽히시나요?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를 겁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검찰이 됐다. 뭐 이런 의미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김호수 후보자의 이 법무부 그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는데 사실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셨지만은 결정적으로 조국 사태 때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 수사를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어제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운때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정경심 교수 재판이 어제 공판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1심 때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서 음모론을 제기한다거나 뭐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론을 해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 사태, 조국 사태가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몇 시간 전에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옹호를 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도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거꾸로 보여줬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글쎄요, 일단 대통령이 가장 현재로서는 급소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문제에서 좀 명확하고 또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피해가는 것이었다.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라면서 언급을 피했단 말이죠. 그 이유 이번에는 또 평론가님께서 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대선 주자라는 말을 왜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하다가 사퇴를 한 사람이고 지금 딱히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평가할 건 없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선 주자라는 것을 한 번 더 부각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은 글쎄요, 이것이 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대선 주자라는 것을 언급한 이유가 좀 궁금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부정적으로 굳이 대통령 입장에서 언급을 할 필요는 또 없는 것이죠. 한국이 4년 중임제라서 대통령하고 야당 주자하고 또 경쟁을 하는데 그 야당 주자가 윤석열 전 총장이고 이런 경우도 아니고 본인은 이제 1년 뒤에는 퇴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라이벌 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부정적으로 언급해 버리면은 야권이라든지 또 국민 일각에서는 지지가 더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 좀 피하고 싶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 대선 주자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 보면 1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주자인 것은 맞는 것 같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칭찬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야권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께서 칭찬하신다?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렇다고 또 나쁘게 얘기한다? 그렇다면 또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언급을 하더라도 대선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적절한 언급을 하신 거다, 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당직을 가진 정당인으로서가 아니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차기 대선에 임하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다짐 차원에서 언급을 회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속내도 또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면 지난 1월달 신년 기자회견 할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현직으로 재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윤 총장이 그러니까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임기가 지금 그 예정된 임기는 7월 달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재도 지금 총장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뭐랄까요, 좀 이 적지 않은 배신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 의도적 무시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 또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등록과 관련해서 시대정신, 또 그리고 또 이 뭡니까 국민과의 소통 능 공감 능력, 그리고 이 균형 감각 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그러니까 검사로는 쭉 살아왔던 이 이력 가지고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속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셨고, 자, 문 대통령이 또 경제 회복 의지를 밝히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임기 내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대목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지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사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관계자 발로 보도되기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형평성이라든지 국민 공감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두 가지를 다 같이 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뜨거운 감자임이 분명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아마 이 전직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문제는 되게 다르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지금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전직 대통령의 문제가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고차적인 방정식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부분은 향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이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 그런 부분들하고 다 맞물려서 해결해야 될 정말 힘든 이 방정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저는 결국에는 사면하실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요. 네, 예. 명분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를 위해서라는 것과 또 하나는 사면 찬성 반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좀 사면해줘야 된다라는 찬성론이 더 높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 공감대라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사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면은요 헌법상의 권한이에요. 불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여론을 살필 필요가 물론 있겠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정무적 결단에 의해서 이것은 결정되는 겁니다.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냐, 여론을 선도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 달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좀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좀 사면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명분 하에 좀 사면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아마 8.15 특사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좌파 정부, 좌파 정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좌파가 아니라 좌파 이미지를 고집하려는 경향은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우클릭 해왔어요. 좌파 입장에서 오히려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바이든 정부하고 예를 들어 비교해보면 한참 오른쪽에 있는 정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분식회계 이 문제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에 그 문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기소할 거냐, 수사 계속할 거냐. 이때의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현 정부 인사들이 얘기를 안 해요. 네. 예, 그때 무슨 수사 지휘를 하니 어쩌냐 하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한테는 엄청 압박을 가해놓고는 이재용 부회장 기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지휘도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여당 내 의원들도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극소수의 굉장히 강한 진보 성향 의원들만 이재용을 법대로 기소해라라고 얘기하지 여당에서 이미 그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온정적인 분위기는 강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겉으로는 좌파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지지층이 새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보해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국민들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 또 다가오고 있고 중도화, 우클릭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필연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까지의 행태와 패턴에 비춰봤을 때는 사면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이걸로 한번 여론을 떠보고 더 검토해서 연말쯤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하는 거를 검토할 수 있다. 예, 제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면들 다 반대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는 그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26번이나 언급을 했을 정도로 강조를 했는데 이제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뭐 백신 수급 상황도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속도 자체도 접종 속도도 더디고 또 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화면
화면에 놓습니다만 1위가 경제, 2위가 국민, 3위가 코로나인데요. 이게 다 연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인해서 경제 타격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백신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상당히 지금 이게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것이 11월 달이라고 하지만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난달 화이자 백신 4천만 명분을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확보한 것이 9,900만 명. 네. 그러면 지금 실제 이 집단 면역이 필요한 인구수의 3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방금 우리 앵커가 질문 주신 대로 그런데 국민들은 불신해요. 네. 나름대로 상당히 믿지 못하는 구석이 있는 부분은 과연 정부가 지금 이 백신 제조회사들하고 맺은 이 구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 상반기에 들어오고 있는 백신 자체가 많이 그렇게 원활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또 그렇죠. 특히 이 지금 하반기 넘어가면 좀 변수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 소위 부스터 샷이라고 해서 지금 2번 접종을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해서 3번까지 접종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의 그 백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모자랄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 과연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6세 이상만 접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12세까지 낮추자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린이, 청소년까지 다 맞추자는 이야기인데 그럴 경우에도 그러면 또 지금 백신의 그러니까 지금 공급 자체가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문들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신 제조회사들 말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백방으로 이 구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당히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플랜 B도 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러시아 스푸트니크 V라는 그러한 러시아 백신도 필요에 따라서는 갖고 올 수 있다는 그러한 열린 자세까지도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여러 가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어제 대통령의 말씀 중에 상당히 하셔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 속도가 아쉽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 국가 최고 지도자는요 저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 뭔가 조금 남의 얘기 그렇죠. 하듯이 하셨네요. 아쉽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코로나 금방 극복될 거다. 예. 우리 백신 도입 확보 뭐 계약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쉽다라는 말씀을 쓰시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저건 무능력하다라는 자기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감성적인 접근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백신 확보, 백신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뭐냐면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거부감이 대략 40% 가까이 나와요. 네네. 그렇다면 백신이 들어와도 부작용, 막 신문에서 보잖아요. 사지가 마비됐다, 뭐 뇌출혈 걸렸다. 이런 것 때문에 백신을 못 맞겠다라고 하는 분이 더 많아지면 네. 우리가 많이 도입을 하더라도 백신을 안 맞으면 집단 면역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백신 꼭 맞으세요라고 하는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돼요. 거부감을 희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집단 면역이 되지 지금처럼 도입과 확보에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보상도 해드리고 이래서 백신 거부감을 낮춰야 된다라고 건의드립니다. 네네. 네, 뭐 백신 계약은 사실 많은 분량이 돼 있거든요. 그게 제때 들어오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고 거기에 정부가 당연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다각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계약을 하더라도 선발주자 이후에 뭐 노바백스 사례도 있지만은 여러 후발주자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은 잘 되고 있는가 이걸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국내에서 백신 개발하는 거 이것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사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예산을 별로 들였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줄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다각적인 접근에서는 좀 지금까지 한계가 컸다. 그걸 복귀를 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 들어오더라도 접종 동의율 이런 것들이 낮으면은 또 접종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번지는 것인데 지금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의 그 까다로운 그런 심사를 가지고 인과성이 입증이 안 되면은 뭐 보상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차라리 선별적 무상의료라고 생각을 하고 선후 관계라도 잡히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중증으로 번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그 생계라든지 또 치료비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정부에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남은 1년 동안 완성시키겠다 의지를 밝혔는데 지금 문제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뭔가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 여부가 관건이겠어요. 일단 돌파구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단계로는 지금 그러니까 5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확실한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대북 그 접근법에 대한 이 좀 뭐랄까 신뢰성을 그러니까 북한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인데 뭐 문 대통령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대로 거의 부합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외교적 방법으로 점진적, 단계적,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는데 진짜 이 우리 정부의 평가대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북한과의 그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 확실하게 맞는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그 식으로 이 워딩이 나올 수 있도록 미국 정부를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그러니까 나타날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조성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데 저는 좀 더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다면이 아니라 조성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북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되어야 하지만 지금 저런 식으로 북한 문제에 모든 것을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감성팔이 하셨어요.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집권 4년 차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났고 북미 정상회담 2번 했습니다. 결과물을 내놔야죠. 결과물 없이 그냥 집권 4년 차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가 평화로 나아가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러한 희망 고문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감을 그동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결과물이 없는 거 보면 이 정권에서의 남북 문제는 결국에는 지금 이 상태대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북한의 김여정이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잖아요. 미국산 앵무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스러운 걱정도 해봅니다. 네, 자 임기 초반보다는 이제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6% 역대 대통령 중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당청 관계도 좀 지금의 관계대로 그냥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여당 여권에서 대통령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비중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총재 시절부터 다져왔던 그 여당이었기 때문에 여당의 지지율이 높지는 않되 김대중 대통령의 장악력이 굉장히 컸죠. 근데 그때도 소장파 의원들은 때로는 반란을 일으키고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역전을 시켜왔고 그 결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정권을 잡았거든요. 근데 현재 민주당은 그런 정도의 어떤 신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동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임기 말까지 가는 가능성은 높으나 다만 여당이 대통령과 연한계로 다 묶여서 더 크지 못하는 이런 사태들이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요. 문재인 나라와 차기 대선 주자 예를 들면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가 같다면은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선택의 지점이 이재명 뽑아봤자 문재인 정권 다시 연장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유리하겠습니까? 분명히 어쨌든 차기 후보는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36%로 견고하게 나오는 것은요. 저는 결국에는 검찰 장악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뭐 저는 지금 당청 관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권 관계자 모두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07년도의 악몽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당시 열린우리당을 깨고 나갔던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사상 최악의 패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원팀을 해칠 만한 그런 그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지금 장관 그 청문회와 관련해서 지금 이 청와대가 하자는 뜻대로 당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과연 원만한 관계를 위한 최고의 그 방법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장성철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와드 이슈엔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